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시내버스 735번은 느릿느릿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버스 안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죠. 뒷좌석에는 장을 보고 돌아가시는 듯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계셨어요. 흰머리에 주름진 손, 그리고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장바구니 속에는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서 사신 듯한 신선한 무와 파, 그리고 두부 한 모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버스 중간쯤 자리를 차지한 4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문신과 금목걸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슬쩍 피해가게 만드는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욕설을 섞어가며 떠들어댔습니다.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승객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도 그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버스 기사님조차 백미러로 힐끗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형님. 어제 그 새끼 말이야. 진짜 웃기더라고요. 가장 어려 보이는 조폭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옆에 앉은 회사원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죠. 버스가 신호등에 걸려 급정거하자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장바구니가 조폭 중 한 명의 다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별것 아닌 접촉이었죠. 털끝만큼의 충격이었지만 그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섰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야, 할망구, 조심 좀 하라고.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뭐, 버스 탓이야? 할망구가 조심을 해야지. 나이 처먹고 정신이 어디 갔어? 조폭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코를 훌쩍이며 과장되게 얼굴을 찌푸렸죠. 어우, 냄새 진짜 끝내주네. 뭐야 이거? 김치 상한 냄새나? 아니면 원래 할망구 냄새가 이래? 야, 형님들도 맡아봐요. 진짜 지독하다니까. 다른 조폭들이 낄낄대며 웃어댔어요. 마치 즐기는 것처럼 말이죠. 승객들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셨을까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뒷좌석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폭 한 명이 휙 돌아서며 눈을 부라렸어요. 뭐, 너 지금 우리한테 말 거는 거야? 아저씨, 회사 다니시나 봐요? 오늘 퇴근길에 병원 가고 싶어?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폭들은 다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마치 사냥감을 찾은 짐승처럼 말입니다. 할망구, 나이 처먹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 응? 밥값도 안 나오는 주제에. 가장 건방진 얼굴의 조폭이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발로 툭 쳤습니다.
무와 파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할머니가 황급히 허리를 굽혀 채소를 주우려 했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발로 채소를 더 멀리 차버렸습니다. 파가 버스 바닥을 굴러다녔죠. 주우면 뭐해? 어차피 더럽잖아. 할망구 손 탄 거. 옆에 있던 문신투성이 조폭이 장바구니를 확 낚아챘어요. 할머니가 안 돼요. 하며 손을 뻗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창문을 열더니 장바구니를 통째로 창밖으로 던져버렸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바구니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소들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어요. 지나가던 차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작은 신음이 버스 안에 퍼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든 장을 보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시장을 돌아다니셨을까요? 아마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재래시장까지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높였어요. 듣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죠. 조폭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야, 할망구 표정 봐. 진짜 웃기네. 울려고 하네, 진짜로. 그때 버스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흔들림 없이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버스가 흔들려도 그녀의 중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셨죠.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무와 파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아가씨. 쓸데없이 나서면 너도 같이 창밖으로 던져줄까? 그 말에 다른 조폭들이 키득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채소를 주었죠. 마치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태도가 오히려 조폭들을 자극했어요. 야, 이년이 지금 우리 무시해? 귀 먹었어? 문신투성이 조폭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그녀가 몸을 살짝 틀었어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조폭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조폭이 비틀거렸죠. 뭐야 이년이? 조폭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조폭들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어요. 사과? 야, 형님들, 이거 진짜 웃기는데요? 인연이 지금 우리 보고 사과하래요.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봤죠. 야, 아가씨. 여기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서 그래. 착하게 앉아 있어. 안 그러면 진짜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승객들은 신고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경찰에 전화를 걸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녀는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빨간 녹음 표시가 떴습니다. 계속하세요.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조폭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인연이 진짜 웃기네. 녹음? 그거 증거된다고 생각해? 야, 핸드폰 내놔. 건방진 얼굴의 조폭이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동시에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조폭의 손은 또다시 허공을 휘저었죠.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봐. 조폭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4명 모두 그녀를 에워쌌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백미러로 상황을 보며 급히 말했어요. 저기 손님들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정차해서 야 아저씨 운전이나 해. 괜히 끼어들었다간 아저씨도 다쳐요. 조폭 중 한 명이 버스 기사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핸들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을 했죠. 신호등이 바뀌고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조폭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듯 보였어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가장 충동적인지, 누가 겁이 많은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였죠. 버스 안의 구조도 살펴봤어요. 손잡이의 위치, 좌석 사이의 간격, 비상문까지의 거리까지 모두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리세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도발로 들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특히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끝까지 나대네? 좋아. 너 오늘 제대로 혼나봐야겠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할머니가 겁에 질려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만해요. 괜히 다칠라.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듯 손을 포겠어요. 그리고 조폭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폭들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했죠. 분명 숫자로는 그들이 우세한데 왜인지 이 여자 앞에서는 기가 죽는 느낌이었어요. 기회는 줬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표정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죠. 승객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야, 인연 진짜 가만 안 둬.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그가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그녀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이었어요. 더 모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죠. 승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손바닥은 그녀의 뺨에 닿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조폭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죠.
정확하게 관절이 꺾이는 각도로 말이에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조폭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그녀는 그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비틀며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조폭의 거대한 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어깨를 눌러 자석 밑으로 내리눌렀죠. 조폭의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어요. 꺼! 신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어요. 승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조폭이 한 여자에게 제압당한 겁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형님, 나머지 조폭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버스 통로에서는 한꺼번에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 점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조폭의 주먹을 살짝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주먹은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녀는 그 조폭의 팔을 잡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균형을 잃은 조폭이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그녀는 무릎으로 그의 배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윽 소리와 함께 조폭이 몸을 구부렸죠. 그녀는 즉시 그의 뒤통수를 잡아 좌석 팔걸이에 박았어요. 쾅! 조폭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팔이 그녀의 목에 감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팔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몸을 던졌어요. 유도 기술이었죠. 조폭의 몸이 그녀의 등을 넘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으아!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버스 바닥에 등을 세게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버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몸부림쳤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숨이 완전히 끊어진 듯 헐떡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어려 보이던 조폭이었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뒤에는 다른 승객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인연이 뭐야? 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폭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두목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는 주머니에서 꺼낸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번쩍 빛났죠. 그는 칼을 휘두르며 할머니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가만 있어. 안 그러면 할망구 죽는다.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칼날이 할머니의 목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떠졌죠.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야! 저게 지금 칼이야? 누군가가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죠. 항복하는 자세였습니다. 칼 내려놓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폭 두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감에 찬 미소였죠. 이제야 정신 차렸네? 늦었어, 이년아. 너 때문에 형님들이 다쳤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칼날이 할머니의 목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목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여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다급히 말했어요. 손님, 제발 칼 내려놓으세요. 경찰 벌써 불렀어요. 더 큰일 나기 전에. 닥쳐. 운전이나 해, 아저씨. 차 세우면 할망구 못 그을 거야. 조폭의 고함에 버스 기사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계속 운전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바닥에 짚었죠. 제발, 할머니는 놔주세요. 저한테 하세요.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키득거렸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아픈지 신음하면서도 승리감에 젖어 있었죠. 인연이 결국 무릎 꿇네. 야, 형님. 이거 진짜 웃기는데요? 그러게. 아까 그 잘난 척 하던 게 다 어디 갔어?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칼날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각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재고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였지만 그녀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어요. 마치 도약하기 직전의 표범처럼 말이죠. 칼을 든 두목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상황을 장악했다고 믿었어요. 할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죠.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목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베일 것 같았습니다. 야, 이년아. 아까 그 잘난 척은 다 어디 갔어? 응? 이제 보니까 겁쟁이잖아.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낄낄거렸어요. 코피를 흘리고 멍이 든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숫자는 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질이 있었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할머니만은 놔주세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목은 더욱 우쭐해졌죠. 뭘 해달라고? 좋아. 그럼 여기 형님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제대로.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절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칼만 내려놓으세요.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죠. 조폭들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 전에 녹음한 거 먼저 지워. 핸드폰 꺼내. 두목이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을 켰죠. 빨간 녹음 표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금 지워. 당장. 두목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칼날이 할머니의 목을 더 세게 눌렀어요. 할머니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녹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는 듯 보였죠. 다 지웠어요. 이제 할머니 놔주세요. 지웠다고?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야, 핸드폰 이리 던져.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휴대폰을 두목 쪽으로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공중을 날아갔어요. 두목의 부하 중 한 명이 그것을 받았죠.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진짜 지웠네요. 녹음 파일 없어요. 그래, 잘했어, 이년아. 두목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여전히 할머니의 목에 대고 있었어요.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할머니 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두목은 비웃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년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형님들 다쳤다고.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건데? 돈을 드릴까요? 얼마든지. 돈? 크크크.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 야, 이년. 너 오늘 제대로 혼나야겠어. 할망구 앞에서 말이야. 조폭들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쥐고 발로 차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온몸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죠. 조폭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그녀는 폭발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말이죠. 모든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랐어요. 그녀는 칼을 든 두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3미터였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녀는 그 거리를 좁혔죠. 두목이 놀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궤적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춰 칼날을 피하고 동시에 두목의 손목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죠. 정확하게 뼈가 부러지는 각도로 말이에요. 으악! 두목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녀는 공중에 떨어지는 칼을 순식간에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접어버렸죠. 모든 동작이 일사천리였어요.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를 안전한 자리로 밀어냈어요. 할머니, 고개 숙이고 계세요.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조폭들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어요. 공격으로 나섰죠. 버스 안의 좁은 공간이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했습니다. 조폭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버스 손잡이를 이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몸을 들어 올려 두 발로 앞에 조폭을 동시에 차냈어요. 조폭이 뒤로 날아가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즉시 다른 조폭이 옆에서 주먹을 날렸죠. 그녀는 손잡이를 축으로 몸을 회전시켜 피했어요. 그리고 팔꿈치로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턱을 맞은 조폭이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습니다.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석 사이의 좁은 공간, 천장의 낮은 높이, 흔들리는 바닥.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무기였어요. 그녀는 환경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마치 이런 공간에서의 전투를 수백 번 훈련받은 것처럼 말이죠. 한 조폭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발차기를 날렸어요. 발이 정확히 그의 명치를 맞췄습니다. 조폭이 으윽 소리를 내며 몸을 구부렸죠. 그녀는 즉시 돌아서서 그의 머리를 잡아 좌석 팔걸이에 박았어요. 조폭이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목이 부러진 두목뿐이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목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죠. 제발,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협박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어요. 그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목은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거든요. 차갑고 단호했죠.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 쪽을 가리켰어요. 두목은 힘겹게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안전한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녀가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목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아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정신을 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모두 신음하고 있었어요. 코피를 흘리거나 멍이 들거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버스를 장악했던 조폭 4명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수를 받는 것이 불편한 듯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괜찮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근데 아가씨,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경찰이세요? 아니면 격투기 선수? 다른 승객들도 궁금한 듯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경찰 아닙니다. 전역한 군인이에요. 707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707이요? 젊은 남자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어요. 707 특수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습니다. 대통령 경호, 중요시설 방어, 인질 구출 작전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곳에 여군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녀의 실력을 보니 충분히 납득이 갔어요. 버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그녀를 다시 봤어요. 평범해 보이던 그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 요원이었던 겁니다. 방금까지 겁쟁이 여자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뒤집혔죠. 그럼 아까 무릎 꿇으신 건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를 구출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설명에 승객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척하면서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칼의 각도와 거리를 정확히 계산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반격에 나섰던 겁니다. 버스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신고는 했는데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조폭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만약 도망치려 하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조폭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무엇보다 그녀가 두려웠으니까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스가 길가에 정차했고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며 멈칫했어요. 그녀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할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칼로 인질극까지 벌였고요. 제가 정당방위로 제압했어요. 칼이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경찰관이 증거 봉투에 칼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그녀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세라. 전역 군번이. 혹시 707 특수부대?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전역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본부에 보고했죠. 곧 구급차도 도착했어요. 부상당한 조폭들이 하나씩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물론 경찰의 호송 아래였죠. 승객들이 앞다투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할머니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장바구니를 창밖으로 던졌다고요. 칼로 협박했어요. 우리 다 봤어요. 그 아가씨는 할머니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수많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말했죠. 정당방위가 명확하네요. 신고자 신분으로 진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무서우셨죠? 할머니는 세라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다, 아가씨. 내 덕분에 살았어. 은인이야, 은인.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까의 차갑고 냉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세라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707 특수부대라니.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운이 좋았어요. 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운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은 100명 중에 1명도 못 들어간다면서요? 게다가 여군은 더 까다롭다고. 세라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그녀를 키우셨죠.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며 겨울에도 여름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 주름진 손으로 세라의 등록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세라는 할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특수부대에 지원했죠.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707 특수부대의 유일한 여성 대원이 되었습니다. 3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어요.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요인 경호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3년 전 작전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있었지만 세라는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서 안은 분주했습니다. 체포된 조폭들이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고 있었죠. 그들은 세라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세라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세라는 차분하게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했죠. 할머니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조폭들이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정당방위로 대응했는지 말입니다. 진술이 끝나갈 무렵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이세라 씨죠? 저는 강력계 박민수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진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작성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하셨다고 하던데 그 파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조폭들한테 지웠다고 하셨다면서요? 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장난기 어린 표정이었어요. 지운 척했죠. 사실은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도록 설정해뒀습니다. 파일은 여전히 있어요. 정말요? 박민수 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 클라우드 앱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늘 오후에 녹음된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할머니를 모욕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 칼로 협박하는 소리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이거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폭행,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갈 겁니다. 박민수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세라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세라 씨, 지금 뭐 하세요? 직업이?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호 쪽으로요. 아, 그렇군요. 실력이 그 정도면 어디서든 환영받겠는데요. 세라는 특별한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고 그녀는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어요.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경찰서 앞 벤치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세라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옆에는 경찰관이 함께 있었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우기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세라가 놀라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세라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다 끝났니? 네, 할머니.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셔야죠. 어떻게 은인을 그냥 보내니? 꼭 인사하고 싶었어. 할머니는 세라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손과 똑같았거든요. 아가씨, 어디 사니? 할머니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꼭 보답하고 싶어.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세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세라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죠. 잠시 후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건이었어요. 손수 놓은 자수가 있었는데 복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 할머니가 손수 만든 거야. 내가 항상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세라는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고맙지. 할머니는 세라의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이 말이에요. 세라도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할머니의 수건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세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세라 씨시죠? 저는 KBS 뉴스 취재팀입니다.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세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뉴스라니요? 어제 승객들 중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죄송합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사,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죠. 세라는 전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점심때쯤 세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보안업체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세라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던데요? 인터넷에 영상 떴던데 완전 영화 같더라고요. 세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영상이요? 그녀는 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버스 조폭 제압 여군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어제 버스에서 찍힌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조폭들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장면, 세라가 나서는 장면, 그리고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까지. 누군가가 편집해서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죠. 완전 영화네요.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박수 보냅니다. 707 출신이라니.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네요. 할머니 지키는 모습 보고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악플도 있었습니다. 과잉방어 아님?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쉬하는 것 같은데. 영웅 놀이하고 싶었나 봄. 세라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상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라 씨 힘들겠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좋은 일 했으니까 당당하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라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조폭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기에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 거라고 했죠.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었어요. 녹음에는 조폭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잔인하게 모욕했는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칼로 협박하는 소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두 들렸습니다. 이건 정당방위 수준이 아니라 영웅적 행동이네요. 저 상황에서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조폭들 처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런 쓰레기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대중교통에서의 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 세라는 의도치 않게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저녁 무렵 세라의 휴대폰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홍보팀이었어요. 이세라 씨, 경찰청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수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모범 시민상도 함께요. 내일 수여식이 있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라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경찰청이었어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죠. 꼭 가야 할까요? 국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요즘처럼 무관심한 시대에 이세라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세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말이죠. 만약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라 씨. 전화를 끊고 나서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녀는 지갑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세라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라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경찰청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세라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감사패와 상패를 수여했죠. 이세라 씨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날 두렵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개입하실 건가요? 707 특수부대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세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서지 못하잖아요. 한 기자가 반문했습니다. 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악은 더 강해지죠. 저는 그저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신고만 해도, 증언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기자들은 세라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세라는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 근처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계셨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아가씨, 할머니가 세라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다가왔어요. 젊은 회사원, 학생, 주부까지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텔레비전에서 오늘 행사한다길래 꼭 와야겠다 싶었지. 다들 그렇대. 할머니 옆에 서 있던 회사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세라 씨, 저 어제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겁이 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책하는 마음이 역력했죠. 세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운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당신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었어요. 정말,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세라의 말에 회사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그냥 촬영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 비겁했죠. 근데 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꼭요. 학생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세라의 손에 선물 상자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아서 준비했어. 별거 아니지만 마음만 받아줘. 상자를 열어보니 손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승객들이 한 통씩 쓴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각자의 필체로 각자의 마음을 담아 적은 글들이었죠. 세라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딸에게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영웅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던 세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세라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 좋은 일 했는데 왜 울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한 분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었죠. 잠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다가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세라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던 슈퍼 아주머니, 세탁소 사장님, 동네 카페 사장님까지 모두 뉴스를 보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세라 씨, 맨날 조용히 지나다니길래 얌전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분이셨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라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평범하긴요. 우리 동네 영웅이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그때 경찰청 관계자가 다가와 세라에게 말했어요. 이세라 씨,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세라를 쳐다봤죠.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니요.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영광이지만 저는 그냥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적 차원의 죄송합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를 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라는 할머니와 승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세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세라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세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 건물을 나서는 세라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왔어요. 화려한 조명도 거창한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뒷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 조폭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과 수많은 증언, 그리고 영상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재판부는 엄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주동자인 두목은 징역 3년, 다른 조폭들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받았죠.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들은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무고한 노인을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법정은 엄중한 처벌로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세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어요. 거리를 걷다 가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라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735번 버스였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앞좌석에서 한 젊은 남자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가 주신 수건을 만졌습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이세라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 뉴스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경찰대학 준비하고 있어요. 세라는 놀라서 여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꼭 합격하세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돼요.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세라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걷는 세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깨달았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낸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서겠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겠다. 그것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니까. 일기를 덮은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세라는 주저없이 나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니까요.